자부심과 자신감을 합쳐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일이 재미있어서 내가 여기다 올인을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붙으면 집중력까지 생기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할 일은 울분에 빠지면 이제 더 문제입니다. 울분은요, 이제 그 분노감은 안에 남아 있으니까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 정의롭지 않은 거죠. 내가 이런 건 내 탓이 아니고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정하지 않아서. 심리학적으로 가장 쉬운 심리적인 방어 체계가 투사라고 그래서 남 탓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해서 우유컵 자기 손으로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깨진 다음에 왕 운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때문이야. 그게 투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 먹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 안에 부글부글 끓다가 밖으로 터지면 묻지마 폭력, 분노 폭발로 되는 거고, 내부로 터지면 뭐 자살 시도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걸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해 자살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성이 결부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노 발작 굉장히 흔하죠. 분노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거를 표현하고 발작적으로 남들한테 괴롭힘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거는 앞에 만만한 상대가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한번 해봤더니 맥히면 또 하는 거거든. 꼼꼼하고 강박적인 면이 있는 분들이 번아웃이 잘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목표가 높으면 만족이 안 되니까 번아웃이 잘 돼요. 그리고 엄마가 칭찬을 별로 안 해줬어. 그러면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너무 착해도 번아웃이 잘 돼요. 힘든 점이 있으면 이겨내려고 덤비는 사람은 번아웃이 덜 되는데 회피하려는 성격을 가진 분들도 번아웃이 잘 된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번아웃 때문에 직장을 퇴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퇴사율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번아웃도 훨씬 많이 돼요. 자, 그렇다면 당사자라고 한다면 일단 내 성격이 어떤가를 좀 봐야겠죠. 병원에서 체크하는 성격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 하면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제 부하 직원을 하나 뽑는다고 했을 때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과해서 그냥 5만 가지에 너무 개방적이면 안 되니까 한 80점 정도.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한 거는 높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8, 90점 정도. 외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화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처럼 전철 기다리면서 옆에서 기다리던 총각하고 말까지 틀면서 한 그 정도의 친화적인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외향적이고 친화적인 건 한 6, 70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민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조금만 스트레스 주면 카톡으로 사직서 보내는 친구들. 이 직장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기는 상관없어요. 사회생활 하기는 조금 힘들죠. 근데 요새는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얼마나 진실되게 살고 있는 사람이냐. 실제 검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혹시 해보실 만한 분들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헥사코, 성격 이것만 치면 사이트가 하나 떠요. 캐나다에 있는 모 대학교에 있는 심리학과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한글로 성격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 내 성격이 얼마나 아까 말한 그 5가지 기준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들도 자전거 하나를 길 가다가 봤는데 말도 안 했는데 달겨 들어가서 그 자전거 타보겠다고 덤비는 놈이 있잖아요. 타보라고 그러는데도 엄마 다리 붙들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타고난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이겨내는 인간들이 있고 못 이겨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카페 가서 이제 어머니들 이렇게 대화 나누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듣다 보면 오늘 내가 트라우마 입었잖아. 무슨 트라우마? 시어머니는 7시에 전화를 했다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는 에브리데이 받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 에브리데이 받는 스트레스가 다 트라우마는 아니거든요. 트라우마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를 내가 못 이겨내서 내 인생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만들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역경이죠, 역경.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똑같은 돌부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모든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는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서 다 동정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내가 해결할 일들이거든요.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외상후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 내면적으로 성숙된 딱 얼굴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대인관계도 되게 훨씬 더 여유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인데 그거 쉽게 잘 소화해내고 저 인간 안 만날 것 같은데도 그 인간 그냥 계속 만나고 이러는 분들이 외상후 성장을 한 분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회복력이 좀 남달라요. 가장 중요한 게 감정 통제 능력이고요.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낙관적이라는 게 낙천하고는 달라요. 낙관성이라는 건 오늘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하니까 1년 후, 10년 후에는 나는 이거를 하고 있을 거야. 현재에 기반한 합리적인 미래 예측. 그게 낙관성이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자기 효능감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회복력이 좋은 분들은 어차피 한 번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를 아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잘한다 소리를 하고 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회복력이 튼튼해져요. 직장 팀장이시라고 하면 아재 개그라고 하세요. 직장생활 10년 넘게 한 분들은 여성분들도 아재 개그가 좋아집니다. 유머를 하면 상대방을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만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서 지치고 힘든 인생, 빡빡하게 사는 인생 나 자신한테 주는 응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 효능감을 좀 키워야 됩니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 좀 하세요. 해본 적 없는데 나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거 해봤으니까 해볼게요. 자기 효능감이 다르죠. 자기 효능감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걸 해봤던 거에 대한 자부심 플러스 안 해봤지만 미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자부심과 자신감을 합쳐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일이 재밌어서 내가 여기다 올인을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붙으면 집중력까지 생기니까 그게 이제 자기 효능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할 일은 체력 관리부터 하세요. 공부는 엉덩이가 하는 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체력이 약하면 하다가 쉽게 지치는 핑계를 많이 들어요. 본인도 핑계 대기 딱 좋아요. 힘들어서. 그리고 자꾸 아프잖아요. 일단 시작하는 힘이 중요하고 일단 시작한 다음에 그거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결국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시작하려면 계획을 일단 잘 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획 짜고 목표, 무슨 목표를 잡을 건지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볼 거면 5급을 볼 건지 뭐 7급을 볼 건지 그런 목표를 정하고 마감 시간을 정하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짜놓으면 쉽게 지쳐요. 번아웃 되기도 좋고 요령은 쉬는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두 번째 그 계획을 언제든지 수정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정해놓고 세 번째는 계획을 조금 여유 있게 짜야 돼요. 그날 할 건 그날 다 끝내게 그래야 그 다음에 그게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건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해봐야 돼요. 계획은 자꾸 바뀌는 이유가 틀린 계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해봐야죠. 그리고 그냥 해볼 수는 없으니까 남이 한 걸 자꾸 봐야 돼요. 롤 모델을 자꾸 찾아가고 좋은 글과 사람 만나고 책 많이 읽고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잘 되는 것에 대한 몸의 느낌, 생리적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한번 느끼면 그 다음엔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게 반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효능감 채널이 가장 많이 작용되는 게 사실은 체육대학이에요. 그냥 훈련시키기 딱 좋은 프로그램인 거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할 일이 반복시키는 거예요.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인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모자 쓰고 자기 화실로 아침 8시 정각에 출근을 했대요. 근데 그 화실이 본인 집 주방이었대요. 그걸 한 20년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굉장히 다작 작가로 유명하고 죽기 전에 자기 그림 팔아서 부자 된 화가 중에 한 명이래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루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 루틴은 다 다르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정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만 정하면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시간과 이거는 알아서 조정이 돼요. 특히 젊은 분들은 인생에서 하기 싫은 일들 무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하기 싫은 일들 무지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데 ABC 방법으로 하라 그런대요.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나쁜 점이 뭐냐 그거 해서 당신이 얻을 건 뭐냐 그걸 한번 챙겨보라고 얘기를 해요. 챙길 게 잊어버릴 것보다 더 많으면 그 일을 하라라고 판단한다 그럽니다.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걸 몇 번 참으면 얻는 게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이 재밌어야 하죠. 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그걸 아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거 했을 때 제일 좋았지? 아니면 A4 용지 하나 꺼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았던 거를 30개쯤 쫙 적어보고 거기다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부터.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내 삶의 가치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한 번에 다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배울 점을 챙겨서 사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에브리바디랑 친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간관계의 불행은 언제 생기냐면 젊은 시절에 에브리바디랑 친하려고 할 때 그때 괴로워요. 더 심해지면 누가 내 욕하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고 밤에 그러다가 이불킥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외상을 입어도 외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편안해질 겁니다. 행복해지실 필요는 없어요. 편안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저녁 기원하겠습니다.